그러면 금방울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금방울전이 줄거리가 엄청 길어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짚으려면은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원래 고전은 항상 그런 것처럼 전체 줄거리의 맥락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시면은 금방울전 전체 줄거리가 있어요. 그거 잠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해설지 맨 뒤로 가면은 금방울전 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줄거리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하시죠. 서 자는 거 아니지? 서 일어나서 들으세요. 계속 자네. 힘내라. 서서 들어라 서서. 독서 잡지. 응. 거기 해설이 있다고요? 해설의 전체 줄거리 있잖아요. 예? 독서가 아니라 뭐야? 근데 독서라고 내가 그랬구나. 또 문학에 있어요. 문학. 얘들아 그 다 읽어봤나? 진행해도 될까요? 이게 뭐 수능의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작품의 개괄적인 이야기는 해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지하 대적 배치 설화가 나와. 그리고 또 변신 설화, 변신 모티프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다수 등장하는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소들, 무슨 모티프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출제 요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방울전 자체가 줄거리가 꽤나 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또 이렇게 연계돼서 출제될지도 사실은 잘 몰라. 우리가 뭐 고전산문 영역은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그대로 출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이제 첨가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색판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이 작품은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 거야. 왜냐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래서 수능 1순위예요, 이 작품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6월 모의고사 때 고전산문이 홍길동전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쪽에서 고전산문 영역이 소모가 안 됐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도. 그래서 더 집중해서 수능 특강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항상 그 내신이든지 모의고사 수능이든지 출제 요소는 딱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A였기 때문에 B였다.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났다. A 이후에 B가 일어났다. 그렇게 사건의 순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출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체를 왜곡하는 경우죠. 사건의 선후 관계를 왜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주체를 왜곡해. A가 B를 한 건데 C가 B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A가 무엇 때문에 B를 했는데 C가 무엇 때문에 B를 했다든지 주체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주체가 다수가 나열이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 알았죠? 아니면 또 어떤 행동들이 나열이 될 때는 그 행동들을 왜곡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결국에 주체가 왜곡되는 거거든. 주체가 그걸 안 했는데 주체가 했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왜곡되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장면 단위로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장면을 나눠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때마다 인물의 반응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게 출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3가지를 기억하세요. 사건의 선후관계, 주체 왜곡, 그리고 장면별 반응 이렇게 3가지. 여기서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해룡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해용왕의 왕자예요. 남해용왕의 왕자야.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인물의 후생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성격이 뛰어난 부분, 그 영웅으로서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물이에요. 영웅의 요소. 그러면 일단 효와 충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왕이나 왕의 가족들을 구출을 하고, 악에 맞서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승리로 이끄는 인물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작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이게 중반부 정도에서 후반부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142페이지인가요, 수능 특강?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실세.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지금 해룡이 환궁하고 있어요. 궁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환궁한다는 것은 해룡이 환궁하는 것을 맞이하는 환궁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천자가 만조를 건드렸다. 만조가 뭡니까? 모든 벼슬 아치들을 만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도 상하 인민이 기뻐서 환호한대잖아. 환성한대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해룡이 축하받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축하를 해주려고 모인 거죠, 사람들이. 바로 대전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그러면 사건이 뭐였어? 해룡이 공주를 찾아오고 있는 거야. 여기 앞에 이야기가 지하국 대적대치예요. 지하국에 있는 금령을 구하러 갔거든? 원래? 해룡이 지하국에 있는 금령을 데리러 구출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마침 공주들이 여러 명이 붙잡혀 있었던 거야. 걔네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와요. 이해됐나요? 지하국 대적대치 설화가 보통 공주를 구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구해옵니까? 공주도 구해오는 거야. 요게 좀 포인트가 돼요, 차이점이. 자, 그렇게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어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시오매. 이거 슬퍼하는 겁니까? 엄청 기뻐하는 거죠. 요런 장면별로 인물의 심리를 잘 보셔야 돼. 고전은 이제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출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물을 흘리오심에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자, 여기서부터 묶어봅니다. 요괴에게 잡혀가서 거행을 무수히 겪은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동해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 미안해, 서해용왕이라고 얘기했네요. 동해용왕이었습니다. 해룡이 동해용왕의 아들이었던 거지. 걔가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영분을 이루어라 라고 선인이 꿈속에서 얘기했었던 사건이라든지, 금일 오시에 이고을 속에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과 모후를 만나리라. 아버지 황제와 어머니 황후를 만나리라 라고 부모와 재회를 예고하는 부분까지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오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에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까지 묶어주세요. 요괴에게 잡혀가서 구출해서 돌아오는 전말을 낱낱이 고했다. 요거를 낱낱이 고했다고 서술자가 어떻게 주는 거야? 요약해 주는 거야. 과거 일을 요약한다라는 요 구성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과거의 사건을 요약해서 전달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꿈에서 선인이 나와가지고 너네 구출하고 누가 올 거야? 그렇게 동해 용왕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제주가 미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몹쓸 짐승을 없애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너의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황후가 이제 공주한테 전해들은 이야기 바탕으로 금령과 해룡 아이 이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여기서 금령이 뭐예요? 명자가 방울령자야. 그래서 금령이 금방울이야. 그래서 소설 제목이 금방울전인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할 때 금령전이라고 자꾸 잘못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사실은 원래 금령전도 같은 소설인 거예요. 금령전, 금방울전. 이게 워낙 유명했던 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목도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에 근본이 같은 소설이야. 금령이 금방울이야. 실제로 이 소설 안에서는 금령이라는 존재는 금방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변하기 바로 직전, 그때 이제 금령이라고 이름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하시고, 이에 황급전으로 나아가 전좌하사, 임금이 궁전에 이제 앉아있는 거 전좌하는 거야. 좌가 이제 앉을 좌자죠. 하사 문무 신하 종신과 외쳐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고 백배상 나오는데,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망고의 영웅 중거리로 일세의 호걸장부라. 이런 거 항상 나오는 영웅의 모습이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룡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원래 영웅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디폴트란 말이야, 이게.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데, 여기서 경이 뭡니까? 임금이 신하를 존중할 때,
임금이 신하를 높이 이를 때 높이 표현이라기보다는 낮춤이지만 공경하는 표현인 거죠.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데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해룡의 그 너의 공과 비교하면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너의 공보다 낮고 그리고 하해 물과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너의 어떤 현명함이나 너의 공보다는 크기가 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과장인 거죠. 그런 표현 방식도 우리가 챙겨 보셔야 돼. 그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왈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데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다. 위에서 그 공주가 했었던 이야기를 꿈속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했죠. 속세에서 너랑 얘는 결혼하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연분을 이루도록 해라 라고 선인이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황제도 들은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해룡한테 야, 꿈 이야기 들었다. 니네 천정배필이네.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지를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너네들이 결혼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중국 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래요.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지를 받들 것이니 그러니까는 뭐 옛 성인의 어머니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해룡의 아내가 되기에는 충족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사용설명서 해석이에요 얘들아. 요 구절을 너네들이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초베스트인 그런 너의 마누라감은 아닐 수 있어도 야 그래도 너의 마누라로는 부족함이 아닐 것 같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해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세. 부마라는 단어 모르는 애들 꽤 많아요. 부마가 뭡니까? 임금 사위를 부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공주의 임금의 딸의 남편이지? 그게 부마죠? 그걸로 하실세. 밥비 예부의 명하사 택일하라. 예부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예법을 갖추는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기관을 예부라고 그러죠. 걔들한테 야 얘네 결혼 날짜 정해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시고 호부의 조서 명령서를 내려 하교 명령을 하시사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야 우리 그 궁전 옆에다가 얘네 집 지어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별궁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라. 출입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딸이랑 사위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 현대랑은 다르죠. 옛날에는 임금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존재하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임금이 아예 옆에다 끼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만큼 아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천자가 이제 딸과 사위를 지극히 아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시고 한편 예부와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하시니라. 혼구는 결혼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든 물건들을 혼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잘 갖추어라 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임금이 결혼, 부마를 삼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하나 관여를 할 만큼 이제 요 해룡과 딸에게 지극하게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룡은 천은을 입사와 하늘의 은혜, 그 임금의 은혜죠 결국에. 그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와 어린 군을 관리하고 다스릴세.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은 먹지 않고 군주의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 날 혼인날이 다가랐는지라. 요 구절 안 어려운 겁니다. 어린 군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린 군은 뭐냐면은 군자가 군사라는 의미예요. 군대라는 의미야. 어린 군이 임금 호위하는 친위 부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친위 부대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야. 완전 최측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얘가 또 일은 오지게 잘한 거야. 군기,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여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 안 먹고 완전 무결한 그런 모습처럼 일을 했던 거야.
왜냐면 영웅이 원래 그래야 되니까. 영웅적 속성은 원래 이런 거야. 어느덧 혼인날이 되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은 되겠지. 중량 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부마가 된 해룡은 부마 됐잖아. 사위가 됐죠? 북경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여기에 큰 위기 처하는 거 영웅 소설이면 항상 나오는 거야. 자, 그때 이제 조력자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압도적인 무력, 도력으로 이겨내죠. 자, 그런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기서 계속 금령이라는 존재는 금방울은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계속 드러내. 자, 그리고 위왕에 봉해진다. 제후국이었던 위나라의 왕으로 봉해집니다. 중원에 천자가 있고 지방 정권에 야 너 가서 왕해 이런 정도가 된 거야. 황제 바로 아래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형 아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거야. 그 정도면은.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어사가 뭡니까? 우리가 암행어사로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감찰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어사로서 뇌양현이었나요? 뇌양현의 태수를 만나서 자기의 아버지가 뇌양현 태수인거나 뇌양현 태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야. 이 이전의 이야기는 이제 해룡이 전쟁 때문에 이제 아버지랑 멀어졌나요? 뭐 부모를 잃었었나 그럴걸? 그 사이에 그 장해룡의 부모는 금령의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 그때 이제 금령이 워낙 이제 좀 이상한 존재잖아. 그러니까는 상서롭지 못하다. 뭔가 이제 좀 불길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 금령을 데리고 있었던 막씨라는 막씨 어머니 역할이에요. 막씨를 감옥에다 가두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가둔 사람이 그 장해룡의 부모였었던 거야. 그때 이제 어느 지역의 태수였나? 그 원님이었나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장해룡을 잃었었던 슬픔 때문에 장해룡의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 죽었나? 뭐 그랬었을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다 진짜 죽었나 그랬어. 그때 이제 금령이 보은초라는 은혜에 보답한다. 그런 보은초를 어디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물어서 갖다 주고 그거를 이제 장해룡 엄마가 먹으니까는 다시 살아났어. 요런 이야기야. 그래서 장해룡의 부모는 거기에서 이제 그 금령에게 도움을 받아서 명을 계속 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금령이 무슨 족자라고 그러지? 족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요? 그 옛날에 그 어떤 편지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전할 말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좋은 고급 종이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는 그런 걸 이제 족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족자를 하나 언젠가 물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려진 그림 뭐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줬는데 그 그림이 해룡에게 줬었던 그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 발견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요 지금 인연도 결국에는 금령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맺어지게 만들어줬었다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이때 어사의 행로가 향하는 길이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양현을 지나가는지라 뇌양현에 이르러 객사의 숙소를 정할새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자, 얘가 본관사또가 이 뇌양현의 태수인 본관사또 똑같은 이름이에요. 얘가 왜 마음이 맞고 왜 이야기가 잘 통할까? 아빠랑 아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몰라 이거를. 어렸을 때 이별을 했었거든. 그리고 나서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연찮게 만난 거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길게 읍하고 말하되, 읍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다 뭐 이런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보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으되, 여기 중요하네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야, 니를 낳아준 부모를 옆에 두고도 모르네 라고 얘기해버리죠.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진짜 의도는 뭡니까? 아우, 내가 너무 부끄럽네. 야, 내가 더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헤어진 부모가 여기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빨리 뉘우쳐야 된다, 빨리 깨우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꿈이었어. 어사가 이 말을 들으매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과 일몽이라 한바탕 꿈이었다.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세 어사가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건을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말. 벽 위에 걸린 족자 누가 줬어요? 벽 위에 걸려있는 그 그림 누가 줬어? 옛날에 금령이 갖다 준 그림이었어.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 금령이 또 해룡에게도 같은 족자를 줬었거든. 자, 그게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말.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말. 노부가 늙은 남자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르는 말이에요.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보고 보나이다. 여기서 그 이인이 뭡니까? 신비로운 사람이 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금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금령이 족자를 주는 내용은 없어. 여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 없어. 금령이 줬다만 기억하세요.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문왈. 여기 서로 발설치 못하다라는 얘기는 서로 감추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상한데? 근데 얘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 우리가 뭐 어떤 인연이 있다라는 증거가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 뭐 어떤 속내가 있어가지고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얘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실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물어보기를 그 족자가 어디서 났냐?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주시오 하거늘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보아놓은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금령이 계속 장혜룡이 세상에 입신양명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금령이 도와준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 그렇게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보아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왜 목이 메일까요? 다 금령이 무언가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도와준 것도 그리고 장혜룡을 도와준 것도 금령은 어찌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얘가 내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목이 메이는 거야.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요 금령을 열어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망고에 드문 절색이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원래 이 작품에서는 금령이라는 거는 금방울, 딸랑딸랑 방울 그걸로 그려지던 존재였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요 구절을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자주 보는 변신 모티프라는 그런 소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 그 이전의 모습은 보통 하늘에서 무언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업보를 다하는 이야기,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박시전 같은 소설에서 많이 봤죠? 처음에 박시전에서 그 박씨가 20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산단 말이야. 왜냐면은 외모가 너무 보잘것없이 너무 기괴하게 생겼었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이만큼 이제 하늘의 업보를 다 받았으니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하겠습니다. 뿅 하고 이제 껍질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버리죠. 자, 망고의 등은 절색이라 하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하니 어떻게 했어? 어사가 등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는 북두칠성 모양의 사마귀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있어. 그러면은 사또가 아이고야 내 새끼 내 아들이네 그러면서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자 여기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차시에 온 고을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뉘안이 신기하게 여기며 뉘안이 이상하게 여기리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표현의 특징입니까? 서술자의 개입 아닙니까? 서술자가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잖아.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를 내리면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자세한 용어는 편집자적 논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술자가 개입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 얘기는 구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구별을 하자면 하는데 보통 평가원이라든지 시험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구사하지 않고 그리고 구사를 하더라도 거의 뭐 동일한 언어로 보고 정답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고전산문에서 항상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네, 여기 서술자의 개입이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장면의 단위를 이제 끊어주는, 나눠주는 그런 경계선 역할도 해요. 보통 그런 경우들이 또 많아.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울어 고하여 왈 소자 이제 호칭이 바뀌었잖아. 아버지임을 알았잖아.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 죄에 만사무석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됐나요? 여기 4번의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었고 이것도 이제 출제 요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인물 관계도 정도만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룡이라는 존재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그 바로 전반부에 뭐라지? 요괴라고 할까요? 요괴였던 것 같은데 요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주를 구출해야 하죠. 여기서 이제 금령의 도움이 있었죠. 그래서 요괴가 해룡을 요괴가 해룡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해룡이 요괴를 물리치고 동굴에서 이제 공주를 구해오죠. 그 금선공주였나 그랬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금령의 도움을 받았었죠. 계속 이제 금령은 금방 우리지 해룡을 돕는 그런 존재가 되어 도움.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해룡이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데 일조했었던 그 부분이 되겠지. 나중에 이제 금령 공주가 돼요. 아까 전에 요괴가 납치했었던 금선 공주라는 애가 있었다고 했었지. 그 금선 공주랑 해룡이랑 결혼하잖아. 그래서 부모가 됐다고 했었지. 근데 금령이라는 존재도 나중에 이제 황제의 눈에 들어오게 돼서 얘도 그 수양딸이었나? 그 딸로 그냥 삼아요. 그래서 공주로 이제 넣어줘. 그래서 금령공주가 돼 거기서. 그래서 금령공주랑 해룡이랑 또 결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얘들은 원래 천생연분이라고 했었잖아.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장봉. 여기서 이제 뇌양의 태수죠. 본관사또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치?
잘 안 보여? 본관사도였었죠. 요렇게 지금 아버지였었습니다. 부자 관계라는 거. 여기서도 지금 금령이 뇌양현태수 그 장공 부부를 도와준 적이 있었지. 요렇게 여기도 도움. 이렇게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의 황후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제, 황후. 여기서는 이제 사위가 되죠. 또는 부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물 관계도 그럼 이제 출제 요소들을 좀 몇 가지를 보죠. 표현성 특징 쪽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작품 자체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화소와 연결짓는 그래서 변신 모티프. 그 다음에 지하국 대작 터치. 얘들아 지하국 대적 터치 모티프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는 지하국 대적 터치 설화라고 했었지? 모티프나 설화나 화소나 다 비슷한 이야기야. 그리고 또 전형적인 영웅소설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죠. 여기서 이제 해룡의 모습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 세계에서 태어난 존재가 지상에 내려왔다. 어려서부터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를 되찾는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자의 개입. 뭐 이거 같은 말도 다시 써줄까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거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그 감정 그리고 뭐 평가 이런 것이죠. 혹시 여기서 안 읽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출제 요소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이 작품에서의 출제 요소인 거지 원래 고전 산문의 기본적 출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거야. 첫 번째 무엇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사건의 선후 관계 파악하는 거. 요걸 이제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주체의 행위 왜곡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문제를 선지를 출제를 한다는 거야. 주체를 왜곡한다든지 주체의 행위를 왜곡한다든지 결국 이제 같은 얘기죠. 세 번째 장면 단위 시공간이죠. 시공간 단위로 파악하는 거야. 시공간 단위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상황, 그리고 심리, 감정이라고 할까요? 반응이라고 합시다. 반응, 그리고 태도, 대응까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출제 요소다. 그래서 일부러 좀 꼼꼼하게 다 읽어버린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이제 좀 짚어가면서 읽어보셔야 되고, 모르는 말들은 자꾸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궁금한 거? 수특 문제에서 혹시 안 풀리는 거 있나요?